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주 연속 하락. 아니 곧 3자 그리겠어요. 이제 40.2%인데 실제로는 좀 이따 우리 김병민 부시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지만은 일별 변화 지표는 이미 30%를 찍었더라고요. 보니까. 최저치가 38.7. 그러니까요. 예. 그게 지난주 목요일이 목요일 금요일 정도 38.7, 39%. 그러니까 지난주 후반부에는 30%대를 진입을 했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왜 떨어지는 걸까요? 최근에 이렇게 지지율이 많은 전문가들이나 리얼미터 대표도 이번 전당대회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면 좀 오를 것이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전당대회 끝나면 당연히 떨어집니다. 아하. 왜냐면 전당대회 때는 큰 덩어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지지를 하니까 컨벤션 효과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을 A를 지지하든 B를 지지하든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총합이 되는데 그렇죠. 이게 전당대회가 끝나면 한쪽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네. 그리고 그쪽을 포용해서 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당연히 한쪽에서는 약간 당분간은 정치 뉴스에 응답하지 않고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을 거다라는 그렇죠. 게 한 가지 있고요. 네. 지난주에 있었던 세 가지 여론조사 하락에 대한 큰 흐름이 있는데 네. 뭐 부동산은 매번 있는 거잖아요. 네. 취임 후 최저치를 가게 되는 부동산 문제는 그 고시원 욕조 논란. 네. 이거 젊은 층들한테 꽤 파급력이 컸던 것 같고요. 음. 그다음에 용산공원에 주택을 때려 넣겠다라고 네. 하는 이슈가 정부는 야심찬 계획이라고 내놨던 것 같아요. 아 이거면 판을 엎을 수 있다. 근데 제가 이따가 뭐 여론조사 하나 들고 왔는데 네. 이거 여론이 매우 좋지가 않은 이른바 뻑수로 귀결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무엇보다 여론조사를 가장 크게 끌어내린 건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조희대 씨 그리고 온 동네 현수막 붙여가면서 네.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 했던 사법부에 대한 삼권분립 무력화 이게 컸던 것 같고요. 70대 여론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건 리얼미터도 분석하고 있는 건데 네. 70대 여론이 빠진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안보 아닙니까? 네. 근데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연합훈련 축소하고 맞아요. 중간에 중단되고 했던 이슈들은 여전히 중도 보수층들이 갖고 있는 나라 걱정에 대한 이슈를 더 크게 촉발시켰다.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강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 고유의 문제를 한번 들고서 얘기해 보자면 기존에 그 진보 정당에서 문재인 정부 때는 내로남불이라는 뭐 그런 풍토 문제가 있었고 네. 노무현 정부 때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어떠한 지지층의 의견과 반대되는 이라크 파병이나 네. 뭐 혹은 뭐 이런 한미 FTA 추진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지금 이 문제는 물론 여러 가지 사회 뭐 부동산 뭐 조희대 등등 있는데 이재명 고유의 문제가 작용되는 게 실제로 요즘에 이재명 대통령은 나는 뽑았다, 찍었다, 지지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말 바꾸기에 대해서 이제 실물이 난다라는 거예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세금은 줄이겠다, 네. 공급을 확대하겠다. 포스터가 있는데 말 바꿨잖아요. 네. 근데 우리 김병민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용산 문제 있잖아요. 네. 그거는 아예 용산 그 공원에 가서 이 공원을 뭐 지키겠다 그랬던가요? 센트럴파크처럼 네, 센트럴파크처럼 만들겠다. 이 공원이 그 약간 도시의 허파 기능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거기에 지금 아파트를 때려박겠다고 하니까 난 이제는 말 바꾸는 사람 지지 못하겠다. 아니 그래도 일 잘하니까 뭐 유능한 행정가의 뭐를 믿고 예. 일 잘한다는 느낌으로 뽑은 건 있잖아요. 예, 그 일 잘한다는 느낌으로 뽑았는데 그 일도 못하면서 말이 바꾸기 시작되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 대통령 공약으로 지켰던 거 혹은 아니면 거기서 말했던 부분에 이게 이어가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은 부분이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네. 그 전에 사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거를 보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재판 거부하고 뭐 이런 문제인 줄 알았어요. 대장동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많은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은 아니 잘못해도 돼 일만 잘하면 돼라고 했는데 지금은 말 바꾸기를 하니까 일을 못한 것처럼 보여지면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니 김성희 최고한테 이거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뭐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도 지지율이 21% 떨어졌고요. 오늘 최민희 최고위원은 최근에 어떤 이 당 지지율,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언론 탓을 했어요. 이간 보도하니까 이간질한다. 언론이 일방적인 비난, 이간 보도를 하고 있다. 최민희 최고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솔직히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희가? 이간 보도를 하려면 이간 보도의 컨텐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냥 언론이 갑자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컨텐츠를 누가 만들어내고 있는데. 예,
그거를 어쨌거나 이번 전당대회에서 친천과 친명 두 쪽에 이제 갈라져서 싸우고 네. 뭐 되자마자 바로 또 허니문 기간도 없이 청년 최고 왜 저렇게 뽑냐 그러고 의결할 때 나가버리고 네.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게 이간 보도입니까? 사실 보도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지지율 빠지는 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40%대 다시 보기 어려울 거예요. 이미 중력의 작용으로 인해서 올라간 공은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네. 이제 변곡점을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떨어질 일밖에 없어요. 40% 되기 어렵습니다. 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정책에 의한 실망감이에요. 앞서서 부동산 말씀 주시고 용산공원 말씀 주시고 다 그렇게 하셨는데 네. 물론 뭐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라든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이든가 이런 거 부당한 거 국민들이 알아요. 네. 알면서도 이게 하루 이틀 된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네. 알면서도 지지율이 40% 이상이었는데 무엇이 그렇게 급격하게 작용을 했느냐? 저는 100% 부동산이라고 봅니다. 예, 그것이 버스 가서 살아라. 고시원에 욕조 넣어줄 테니까 고시원 가서 살아라. 용산공원 아직 오염된 거 정화도 안 시켰는데 거기다 집 지어서 살아라라는 네. 거에 대해서 청년들이 격분을 했고 중장년층은 뭐냐면 아니 다주택자 악마화해서 내 1주택만 했잖아. 1주택 오래 가지고 있으면 내가 20년 가지고 있으면 장기공제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20년 버텼는데 이제 와서 내 장기공제를 없앤다고? 네가 뭔데? 그동안 약속해놓은 건 어디 가고? 그렇겠죠.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신뢰성이 완전히 없잖아요. 세금으로 부동산 안 잡는다면서요. 근데 지금 세금으로 잡으려는 거 아니에요. 네. 실제로 잡히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동산 세금이 실질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때가 되면 더 심하게 떨어질 거거든요. 그리고 좀 있으면은 또 이사철이 옵니다. 지금 전세가 씨가 말랐어요. 전월세 정말 월세는 치솟고 전세는 씨가 말랐고요. 빌라들도 지금 다 오르고 있어요. 6억 선으로 다 맞추고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실체감으로 오는 그래서 그동안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었던 분들이 네. 야 이거 진짜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있는 거 맞아? 라는 의구심이 나오고 그것이 지금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라고 갑자기 봅니다. 그 전세 얘기를 하니까 지난주 제가 주말에 봤던 기사 같은데 앞으로는 전세 보증금을 허그가 그러니까 그 지금 주택보증보험에서 받고 그걸 임대인한테는 연 7% 정도의 어떤 이율에 해당하는 뭐 그러니까 수익 운영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보도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보증금을 이제까지 네. 임대인한테 줬잖아요. 네. 근데 이걸 그 보증보험에서 가져가는 거야. 에스크로우 같은 거죠. 약간 일종의. 그런 일종의. 식으로 해서.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운영 수익을 임대인한테 주고 그러면 나머지 이제 임차인은 그렇게 한다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어떤 임대인이 그렇게 하려고 할까? 네. 그냥 월세로 받으면 더 수익이 더 그럼요. 훨씬 높잖아요. 네. 우리가 전세를 받은 가장 큰 이유는요 목돈을 굴려서 이 자본력에 의해서 그 규모의 경제로 인해 가지고 이 목돈으로 더 큰 목돈을 만들고자 하는 거거든요. 네. 뭐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부동산을 한다거나 이런 걸 하려고 했던 건데 이거를 그냥 은행에 예금 넣은 것처럼 내게 사용권을 주지 않고 가져가서 7%만 준다? 그럼 더 좋은 수익률이 있으면 누가 이걸 하겠습니까? 월세가 수익률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월세만 가면 그러니까 즉 전세를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거죠. 네. 약간 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일단 월세가 올라가게끔 돼 있어요. 올라가죠. 당연히 올라가요. 왜냐면 그거 이상 받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하여튼 뭐 오징어 페퍼멘트님 저희 슈퍼챗 쏴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일을 잘하는지 모르겠다. 일 잘러 호소인이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해주셨고요. 근데 지금 보면 부동산 민심 방금 얘기해 준 대로 민심이 가장 크고 오늘 아침 뉴스는 1주택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 이 비거주의 범위를 이제는 뭐 그 구분하지 않겠다. 예외 조항을 폭넓게 허용하겠다. 그렇죠. 이제 넓히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보통 이러한 정책을 정부에서 발표하기 전에 사전에 이런 논의를 충분히 한 다음에 발표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뭔가 지금 순서가 거꾸로 된 건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당연히 잘못됐죠. 네. 그리고 그 예외 이런 예외들이 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마지막까지 우호졌던 부동산 책사라 불렸던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중에 한 명을 제가 방송 대기실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문제가 불거지고 네. 그 세제 개편안 발표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뻥져하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은 최소한 담겼어야 되는데 안 담겼다. 그러니까 일단은 급하니까 발표를 하고 네. 여론이 워낙 안 좋았고 네. 더군다나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도 이 내용들에 대해서 호응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없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네. 제기했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잘못된 정책이면 100% 국민들 앞에 90도로 고개 숙이고 왜 그 얼마 전에 김민석 대표가 의원들이랑 다 같이 네. 90도 고개 숙인 게 잘하겠습니다. 그럴 때 고개 숙이는 게 아니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고개를 한번 숙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정책 실패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이 정책은 바꾸겠다. 그리고 정책 책임자를 경질하는 것. 이게 네. FM인데 그렇죠. 이들은 방향성에 대해서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이 방향은 그대로 가지만 네. 한시적 예외 조항에서 사람들을 더 폭넓게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딱 정해놓고 네. 여기 이런저런 사유들을 더 폭넓게 넣겠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가게 되면 1주택자들도 실거주와 비거주로 나눠서 네. 비거주하는 1주택자들을 옥죄겠다는 규제 정책들이 현실화되는 겁니다. 네. 그럼 아까 얘기했던 당연히 살지 않는 1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손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 그 사람이 울면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네.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나가라 그러고 거기서 살지도 않으면서 일단은 잡아놓고 네. 그럼 결국 세입자한테만 엄청난 타격이 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세부담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 너무 급한 상황이니까 고위당정을 거치면서 당이 전달하고 정부가 이런저런 조율을 하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본질을 고치지 않는 한 이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본질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 실장 경질하고 국토부 장관 바꾸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전공법이라는 얘기 드립니다. 아니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정부에서는 500세대 이하의 재개발 권한을 구청장에게 이양하도록 하는 네. 법을 지금 고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법 개정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례 그러니까 뭐 꼭 서울시 입장이 아니더라도 부시장이 어떤 역임을 하면서 경험상 네. 이게 어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얘기가 처음 나온 건 이제 민주당의 정원호 후보가 네. 그 당시 정책적 공약을 제기하기도 하고 네. 민주당이 시종일관 자치구 단계에서 빨리빨리 일이 진행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그러면 자치구 단위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게 과연 어떤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네. 실제로 서울시가 재건축 재개발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일단 아닙니다. 그렇죠. 서울시의 권한은 이렇게 빌라촌이 있거나 아파트가 있으면 자 이거 이제 재건축 재개발하는 거야라는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데서 시작을 해요. 구역 지정. 네.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권한이 서울시에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통합심의라 해서 각종 인허가 절차들을 통합해놨는데 그렇죠. 그 통합심의라는 데까지의 권한이 이제 서울시에 있고요. 그 다음에 조합을 설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떠나게 되는 이주, 2주. 그 다음에 철거, 네. 착공,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관리처분 인가라고 하는 이런 인허가 네. 절차의 권한들은 다 자치구에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원화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초창기 할 수 있는 일들을 서울시가 엄청나게 속도 내서 빨리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현장에서는 서울시 신속통합 기획에 대한 속도에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를 찾기 어려워요. 근데 그 중에 500세대 밑으로 있는 작은 세대는 구청에게 권한을 네. 서울시가 갖고 있는 2개 권한을 넘겨준다 그러면 네. 과연 그게 어떤 도움이 되지? 할까요? 오히려 어. 구청에서 제대로 해야 되는 일들을 갖고 뭉개고 있거나 네.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한 1000세대 가져가야 되는 걸 막 세대를 잘라갖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러네. 난개발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네. 이게 아예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딱 한 가지만 정리해서 보면요. 네.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건 통상적으로 있는 데를 그대로 짓지 않습니다. 그렇죠. 빌라나 이렇게 사람들이 있으면 이거를 아파트로 올리기 위해서는 용적률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네. 이건 서울시 권한이에요. 아. 이걸 내리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럼 정비구역 지정할 때 이런 절차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거나 조율하지 않고 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신속통합기획의 통합이라는 게 이 절차와 제도들을 아, 합쳐서 그렇지. 거꾸로 돌아가지 않도록 전문가가 PM이 다 붙어서 해주겠다는 건데 아. 이걸 다시 이원화 시켜갖고선 규모를 작게 가져가게 되면 무슨 도움이 되냐.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도시정비 사업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막 나눠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뭔가 빨라지고 도움이 되는 것처럼 약간 정부가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죠. 아니 근데 저는 이 뉴스를 듣자마자 든 생각 두 가지. 아니 그러면 민주당 구청장들은 재개발 재건축을 원하지 않는 철학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있지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아예 안 하려고 할 것이고 네. 기본적으로 그러면 500세대 이하이지만 아예 안 하려고 뭐 마음이 들거나 아니면 누군가 개발을 하려고 해. 근데 어떤 그러니까 건설회사랑 유착관계가 훨씬 더 잘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마저도 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고요. 오히려. 예. 이 정비 사업에서 가장 어렵게 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거 하나를 꼽으라면 네. 주민들 간의 갈등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런. 정확히 정리되어 있는 신속 통합 기획 모아타운 이렇게 정리된 데에 대한 네. 절차 프로세스를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예측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절차 최대한 빨리빨리 뽑아줘야 되는데 네. 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아. 500세대, 600세대 가서 서울시로 갈 수도 있는데 300세대에서 이렇게 하면 더 빨리 간다는데 그렇지. 하면서 막 이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네. 구청 단위에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다가 맞아. 그 주민들 간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우왕좌왕하게 되면 그게 정비 사업을 지연시키는 네. 길이 되거든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아니 그걸 그러니까요. 저는 한번 그리고 김성인 최고한테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고시원방 허용한 거 있잖아요. 우리 뭐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욕조 설치. 고시원에 책상 대신 욕조를 설치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간 가상 이미 아니 이게 가상 이미지가 아닌데? 사진 가상 가상 이미지예요. 이미지요? 아니 밑에 96년도 4월 27일이라고 찍혀 있어가지고 이게 아니 이거 이제 재검토를 했습니다. 이 김성인 최고 이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 고시원 안 살아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살아본 사람들은 알거든. 진짜. 고시원 안 살아봐서 그래. 이 네. 가보면요, 진짜 책상하고 그다음에 침대에서 내가 일어나면은 딱 한 사람 공간 딱 누울 정도 공간밖에 없어요. 여기 맞아. 일단 욕조를 어떻게 놓을 거면 그다음에 고시원 안 살아본 사람들은 옆방의 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맞아. 몰라. 이 벽 진짜 얇거든요. 그러면은 누가 여기서 밤에 물 틀고 여기 욕조 받아요. 당장 문 앞에서 불 안 꺼 이래요. 네. 아니 문 앞에도 아니에요. 그냥 벽집에서 그렇지. 그래. 물 꺼 이래요.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게 진짜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고시원 사람들이 웃기지도 않은 거예요. 정말 이걸 정책이라고 내놓는 인간들이 그러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네. 하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저는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음. 그러니까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자산을 모아서 음. 아파트를 사게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너네는 그거밖에 가진 게 없으니 음. 자 버스 고쳐서 살아. 음. 너네 고시원 사니까 내가 고시원 좀 더 잘 살게 거기 욕조 하나 넣어줄게.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는 그냥 거기서 살아라야. 평생 개천에서 살아라. 너네 용될 생각하지 마라. 야 가재붕어 개구리 얼마나 행복하냐. 그냥 그러고 살아라. 너네의 한계는 거기까지다. 이게 자유시장 경제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럼 누가 도대체 열심히 일을 하고 누가 왜 창업하고 돈 벌려는 생각들을 하는 겁니까? 네. 저는 이 사고방식 자체가 진짜 잘못됐다고 봐요. 맞아요. 이게 다 이념에서 나오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엉망적인 정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희망사대를 끊어놓고 계층을 고착화시키려는 이런 행동들, 이거에 대해서 청년들이 분노를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솔직히 저도 뭐 고시 공부할 때도 많이 살아보고 뭐 진짜 예전에는 제가 지역에 있다가 막 서울에 오면 뭐 집을 얻기가 좀 애매하면 고시원 단기간으로 뭐 한두 달 정도는 있곤 했었는데 여기에 욕조 넣을 공간이 있었었나? 솔직히 그게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샤워실도 안에 있으면 또 뭐 그렇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핸드폰 알람 소리 해놨다가 옆방에서 항의 받아봐야지 알지. 이게 충격적인 게 네. 지난번 펫버스 논란은 네. 황희 의원 개인의 실수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조금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 예, 물론 적극적으로 황희 의원이 카톡에 올렸을 때 적극적으로 안 막은 원죄가 있긴 하겠지만 그렇죠. 그 황희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갈 수 있을 텐데 이거는 당에서 황희 의원이 있기 전에 일단 이재명 정부에서 세제 개편 때 문제가 나왔고 막아야 될 당이 펫버스 논란으로 엉망진창으로 갔으면 네. 그 다음에 다시 이걸 수습해야 되는 국토부가 있는데 이 6조 논란은 국토부가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 정도가 되고 나면 당, 정, 청이 한 몸이 돼서 부동산에 대한 대국민 감수성이라는 게 아예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입증된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게 그냥 웃고 넘어갈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 진지하게 검토되면서 이 정도까지 왔다는 건 국민이 갖고 있는 기본 본질은 완전히 외면한 채로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를 처리할 실력이 없다라고 이제 평가받을 네.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고위직이 생각하는 머릿속에는 집에는 일단 욕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인생 40년을 비춰봤을 때
욕조 없는 집에 훨씬 오래 살았어요. 그러네. 네, 그러네. 원룸 살고 저도 이제 그러네. 신촌에서도 저는 이제 방 3개짜리의 어떤 집을 집주인이 쉐어링. 개조를 해가지고 아. 제가 씻는 곳은 베란다였어요. 근데 개조를 좀 잘해서 어쨌든 결로 형성 있고 좀 특이한 곳이었는데 근데 저 욕조가 들어오는 순간 아니 지금 뭐 학습 시설 없애기 위해서 뭐 욕조를 2개 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저분들 생각에는 고위직 생각에는 야 집이라면 욕조가 당연히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욕조 없는 집이 훨씬 많습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네. 빵 없으면 고기 먹으라는 이야기예요. 네. 진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저는 황희 의원도 그 음. 페퍼스 논란 개인의 실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 그럴 수도 있다. 네. 근데 전당대회에서 아. 버스 안에서를 틀어주더라고. 아. 야 그거 보고 야, 이거는 뭐지? 매기는 거. 버스 아, 안에 살아라. 정말 진짜. 가자의 아유. 버스 안에서를. 그리고 아까 제가 500세대에게 잠깐만 하자면 결국은 이거는 다음 총선에 민주당 맞춤형 공약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민주당에서 공급 공약이 나오고 싶은데 이거 잘못 짜면 오세훈 서울시장 공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구청장이랑 민주당 구청장이 지금 많으니까 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서울에 많으니까 구청장이랑 국회의원이랑 힘을 합쳐가지고 본인들 맞춤형 공약을 내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역 이 동에 480세대, 이 동에는 500세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 뉴타운 건설로 인해서 많은 인기를 얻었죠. 네. 그걸로 가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적당히 가다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패싱하고 우리끼리 가겠다라고 하는 저는 전략을 봅니다. 근데 진짜 아까 우리 그 확실히 이걸 절차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 우리 김영민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심 미가 그러니까 환경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교통 환경 평가도 받고 뭐 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확실히 그런 절차가 있다고 하면 결국엔 다시 다 서울시로 오게끔 돼 있는데 그걸 다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앞에 네. 관계만 나눠주겠다는 서울시 거잖아요. 신속통합 기획이 왜 의미가 있는 정책이냐면 다른 거 다 떠나서 처음 시작 단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다 맡겨놓고 네. 여기에 대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가서 막 저기까지 달려가다 보면 심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면서 계속 거꾸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하세월 시간을 버리게 되는데 처음에 정비구역 지정하는 단계, 신속통합 기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전문가가 붙어서 이건 이렇게 해야지만 갈 수 있다고 그 가이드를 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나머지 심의들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구청으로 내려가면 좀 죄송한 일인데요. 네. 구청 단위 조직은 좀 작아요. 그렇죠. 공무원들이. 게다가 작죠. 기술직 공무원들은 서울시에 다 내려갑니다. 그렇죠. 그 구청으로 내려가면 구청장 밑에 부구청장이 3급이고요. 네. 그리고 바로 밑에 국장이 몇 명이 있는데 네. 그 국장이 4급이에요. 네. 그리고 그 밑에 그 과장이 5급으로 있고 네. 팀장들이 있는데 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몇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서울시에서는 이 도시정비 사업 이것만 그냥 갖고 하는 전문가 집단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6급 팀장이라든지 7급 주무관 몇 명씩 모여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렇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에 그 적이 걸린다 그러면은 이게 말 그대로 복불복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복불복. 그러니까 시간은 더 늘어날 수 있고요. 그러네. 제일 우려되는 건 그 정비 계획을 만들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의 새로운 그 아파트 단지를 구성하려면 적절한 규모와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래. 어느 정도가 나와줘야만 여기에 공원 부지도 집어넣고 거기에 대한 기부 체납을 받아서 도서관도 넣고 네. 어떤 데는 어린이 병원도 넣고. 근데 500세대 미만으로 짓다 보면 한 300세대 정도의 아파트를 든다면 2개 동, 3개 동 이렇게 들어갈 텐데 그러니까. 뭐 받아낼 게 없는 상태에서 촘촘하게 그런 방식의 아파트들이 들었으면 결국 그 동네에 대한 기반 시설만 확보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저도 사실 정비 사업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있고 지금 음. 그래서 이거를 민원인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설명을 쉽게 드리면 네. 주민들이 어떠한 허가를 받으러 갔을 때 제일 짜증나는 게 뭔지 아세요? 핑퐁이에요. 그렇지. 부서 간 핑퐁, 맞아, 맞아. 기관 간 그렇지, 핑퐁입니다. 그렇지. 신속통합기획은 그걸 막아준 거예요. 네, 근데 네. 여기서 500세대 이하를 구청장이 한다 그런다. 음. 자 그러면은 엄청난 핑퐁이 또 다시 발생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지금 서울시가 이걸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네. 서울시가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을 안 하겠다고 하고 있으면 그렇지. 구청장이라도 나서서 해라라고 말이 되는데 그렇지. 아니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빨리.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구청장으로 굳이 내릴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또 이유가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하신 건데 이거 참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네. 말씀 잘 안 하시는 건데 네. 유착 부분인데 이 유착을 막기 위해서 사실 뭘
뭘 하느냐. 음. 원래 지역에 있으면은 특히 이 재개발 재건축은 유착이 어느 정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막냐면 서울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기술직, 토목직이나 건축직을 서울시에서 임명을 내린 다음에 순환을 시켜요. 그 그렇지. 지역에 업계 이렇게 돌린단 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막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 아니 이거 거예요. 내가 업자라면 네. 옳다구나 좋아하고 아유, 그럼요. 구청장 측근부터 찾지. 네. 그다음에 이제 구청장한테 어떻게든 조금 뭐 이렇게 어떻게든 조금 압력을 하든지 로비를 하든지 뭘 해서라도 이거 지정 허가만 받아놓으면 일단 시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업자면 그거부터 시작하지. 솔직히. 이거의 가장 큰 문제는요 난개발이에요. 이렇게 되면 난개발이 됩니다. 예.